안녕하세요. 오늘 세 번째 시간 노란 책 세 번째 시간 그래서 지난주까지 해서 두 번 1, 2, 3, 4장으로 되어 있어서 1장, 2장에 대한 내용을 두 번 정도 했고 2장과 관련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불교가 지금은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지만 원래는 큰 줄기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교종, 하나는 선종.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교종은 그냥 공부하는 거, 그리고 교리를 익혀서 깨달음을 얻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교상적 관법이라 그래서 이게 화엄종에서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는 교리 체계를 잘 이해하면 사람이 번뇌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우리가 알려고 할 때, 어떤 일을 판단해야 되고 할 때 그 주변 배경에 대한 거를 다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사실 별로 번뇌할 게 없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맹지를 샀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흐트러짐이 없는 사람이 있어. 왜 그런 일이 가능할까? 맹지는 사면 안 될 것 같은데 도시계획에 대해서 확실한 뭔가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불안이 없죠. 그래서 교종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로 가는 거예요. 하나는 교리를 정확하게 잘 이해해서 번뇌를 없애는, 그러니까 주식이나 이런 거 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식에 대해서도 공부를 많이 해서 이건 확실하게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면, 물론 뭐 그런 현실에서는 없는데 그냥 비유상 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번뇌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번뇌는 뭐냐면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번뇌가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말이 쉽지 이게 만만하지 않다는 거죠. 그 공부를 도대체 뭐 주식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그냥 얘기할 때도 삼성전자만 500만 명이 주주다라고 하는데, 주식하는 분이 그렇게 많지만 그런 단계까지 공부를 하는 분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요원한 거죠.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는 팀들이 나오는 거냐면 연부를 해서 부처님의 원력을 믿고 그 서원을 믿고 함께 갈 수 있도록 합시다. 그러니까는 내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자력으로, 교종 중에서 그렇게 공부하는 화엄종이라든지 법상종이라든지 이런 데는 공부를 통해서 내 번뇌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저도 그거를 상당히 권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아는 게 많으면 궁금한 게 상대적으로 적어요. 판단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불투명성이 많을수록 사실 사람이 번뇌가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참 좋은 건데, 문제는 거기까지 가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이제 잘 나가는 분한테 숟가락을 얻는 거죠. 그게 정토입니다.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한테 숟가락을 얻는 거, 그게 이제 극락 정토 신앙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가용을 탄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교종,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자가용은 아니고 버스 같은 걸 타는 거예요. 운전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부처님이나 아미타 부처님이나 안 그러면 관세음 보살, 지장 보살님 같은 분들. 그래서 그런 분들의 또 다른 별칭 중에 하나가 일로왕 보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일로왕 보살이 그런 위대한 보살들을 가리킬 때도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버스 기사인 거지. 그럼 우리는 그걸 타고만 있으면 되고, 그래서 반야용선도 같은 데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 책에도 있습니다. 그 반야용선도가 있는데 거기 보면 앞에 관세음 보살, 뭐 뒤에 지장 보살, 그래서 배로 이렇게 실어 나르는 거죠. 우리는 그냥 거기에 타고만 있으면 돼요. 그거는 자가용을 사는 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유지비도 적고 헐은 거죠. 그러니까 해외여행으로 얘기하면 내가 전부 동선을 짜고, 요즘 젊은 애들이 해외여행 갈 때 지가 어디를 간다 뭐 한다, 그 다음에 비행기 티켓은 어떻게 해야 싸다 뭐 이런 거 쫙 끊는 애들 있죠. 그게 교종. 다 알아보고, 그리고 걔네들 잘 짜는 애들은 제가 옆에서 보면 여행사보다 잘 짭니다.
진짜 그 거리까지 안 가보고 위성지도까지 다 판단해서 이건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말이 굉장히 많아. 그 대신에 그 준비하는데 겁나 걸리죠. 그런 사람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 되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패키지로 가는 거죠. 서유럽 10박 12일 그래서 뭐 8개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가면 됩니다. 그러면 가이드가 먹어라 하면 먹고 찍어라 하면 찍고 그 다음에 여기 내려서 몇 분 자유시간 그다음에 물건 안 사도 되니까 여기 와서 우리 도장 찍어야 되니까 여기서 30분 있습니다. 이러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예. 그러면 에펠탑에서 사진도 제일 좋은 데서 찍어주고 그 다음에 야경 가시겠습니까? 이러면 돈 좀 더 걷어가지고 야경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교종에서 말하는 정토죠. 일종의 정토, 정토신앙. 그 두 가지가 있고 선이라고 하는 거는 선불교는 완전히 논리적 층위가 다른 겁니다. 자기가 자신의 마음을 직접 관조해 봐서 그래서 깨달음을 얻는 거고 교종이 너무 어렵대. 교종이 너무 어렵대.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국회에서 계속 하는 게 뭐냐면 법을 만드는 거거든요. 국회의원들이 계속 법 발의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조금 이렇게 법이랑 관련된 사람들이 머리가 많이 아프대요. 왜냐하면 법을 계속 개정하고 바꾸고 뭘 만들어내고 하니까 자기네들도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짜증이 난데 근데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일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계속 또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복잡해지는 거지. 그런 식의 상황이 어떻게 보면 교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데 보통 우리 같은 일반 소시민들은 어떻게 사느냐 그냥 법 없이도 사는 거지. 그래서 예전에 그게 있었어요. 중국 역사에 보면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했을 때 육국을 다 겸병하고 전국 칠흥 중에서 자기네 나라 빼고 6나라를 다 한위조 그 다음에 제나라 초나라 그 다음에 제나라 초나라 연나라 이렇게 6나라를 한위조 제초연을 다 겸병하고 천하를 통일하고 나서 법으로다가 이렇게 계속 다스렸거든요. 나라를 법치국가를 표방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중에는 많이 피곤해하더래. 조금만 잘못하면 다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법에 의한 엄격주의 이렇게 내니까 나중에 항고주 유방이 천하를 통일하고 나서는 황노학이라는 걸로 통치수를 바꿉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기본적인 것만 지키고 나머지는 싹 폐지. 사람으로서 이 정도만 하면 됐지 굳이 그걸 막 빡시게 할 필요는 없어 라고 해서 사람을 쉬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나라가 번성할 수 있게 되는 토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나라 때 초에는 황노학 이렇게 그래서 교종이 발전하니까 사람이 머리가 아파요. 그리고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이 세상에 공부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들 빼놓고는 여러분들처럼 밤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우리 이게 최영실의 예전에 그 상록수 야학 느낌 들잖아. 예. 이런 거 여러분들은 좀 다른 분이에요. 종자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교종 스타일입니다. 교종 스타일. 그런데 사람들이 공부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그런 쓸데없는 걸 계속 물어보는 분이 있거든요. 나도 웃겨 그거. 그런 질문을 받으면 나도 웃겨. 제가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닌데 그냥 저는 편식주의자거든요. 뭐든지. 그거는 저를 조금 보면 알아. 먹는 것도 편식이고 하는 게 다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하는 거는 되게 잘하고 못하는 건 신경을 안 써. 그런데 우리는 올인 스타일이거든. 올인 스타일. 이게 이제 쪽박 아니면 대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공으로 올라갈수록 우리가 훨씬 강해집니다. 엄청나게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대학으로 가면 고등학교 때보다 훨씬 나아지고 대학원으로 가면 더 강해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예. 그래서 공부 잘한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래서 어렸을 때 공부 못한다고 말 진짜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내가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거든. 그 구박당하는 사람들의 그래서 아니 공부를 어렸을 때부터 잘하는 사람은 그걸 몰라요. 그게 왜 문제인지를 몰라.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밑에서 열심히 잘 굴러봤기 때문에 그 슬픔을 잘 알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마치 공부를 잘하는 사람인 줄 사람들이 알아.
맨 처음에는 이게 제가 잘난 척하는 게 재미삼아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게 계속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믿는다. 그전에는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극강의 잘난 척 그때 했었잖아요. 여러분 모르지? 나는 잘난 척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잘났을 뿐이다. 이거 극강의 잘난 척. 안티를 100만 200만씩 부르는 잘난 척. 나는 그냥 재미삼아 했는데. 그리고 그거 말고 나는 공부를 못한다 이랬더니 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박사를 그렇게 받은 놈이 공부를 못한다고 하면 돼. 그래서 나는 쩔이고, 그랬더니 그럼 우리는 뭐냐. 그래서 너네는 쩌쩔이 너네는 쩌쩔이 겉쩔이야. 내가 이렇게 얘기해줬거든. 그랬더니 이러다가 제가 면허는 없지만 차를 빨리 사든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다니다가 주워 박히지 싶어. 이런 짓 하다가 진짜 후까지, 인생 후까지 싶습니다. 그래서 공부 못하는 사람의 심리를 잘 아는데, 아무튼 공부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그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공부가 재밌어요? 아니요, 저는 재밌은 적은 없어요. 그냥 심심해서 그냥 소일 삼아서 내 좋아하는 걸 할 뿐이에요. 라고. 그런 게 이제 더 짜증난대. 그래서 논문 쓰는 거를 나는 TV 보면서 십자수 놓듯이 그렇게 논문을 써요. 이랬다 사람들 되게 싫어하던데. 너 지금 그따구로 얘기하지 말라고. 근데 재밌는 거 하면 그게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뭐 이렇게 취미생활 같은 거 이렇게 유튜브 재밌는 거 보잖아요. 텔레비 틀어놓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 좋아하는 건 돼. 근데 하기 싫은 거는 동시에 하려고 그러면 머리 아파요. 근데 재밌어서 하는 사람은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딴 건 몰라도 인문학자 중에서 괜찮은 선생님들 수업은 거의 다 들어봤어요. 제가 대학원을 너무 많이 다녔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 다 이렇게 수업을 들어봤는데, 밖에서 볼 때는 약간 똑똑한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 분야에 괜찮은 선생님. 다 공부 싫어해요. 그래서 공부 싫어하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은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밤에까지 모이신 거는 약간의 그래도 비정상적인 수승한 과보가 있는 거예요. 이 밤에 모였다는 거는. 그래서 공부 싫어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교종이 좀 짜증이 나요. 그리고 공부한 사람들이 굉장히 나쁜 짓을 하는 게 어려운 말을 써요. 왜? 있어 보이려고. 쉬운 말을 쓸 수도 있는데 일부러 어렵게 씁니다. 그리고 계속 그 짓만 하다 보면 어려운 말 쓰는 게 자기에게 익숙해요. 그래서 대부분 공부하는 사람들 특징이 이렇게 좀 답답하고 좀 어려운 말 쓰고 이러니까 싫어하죠. 그러다 보니까 선불교는 마음만 있으면 곧장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선불교의 혁명입니다. 그걸 육조 혁명이라고 합니다. 선불교를 닮아가 전래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다 좀 약간 나중에 이렇게 좀 업된 이야기들이고 약간 부풀려진 이야기들이고, 실제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선불교를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를 딱 이렇게 만들어낸 분은 육조 해능 스님이에요. 그래서 육조 혁명, 내 마음이 곧 붓다다. 그러니까 마음만 있으면 곧 누구나 붓다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식의 말은, 사상이나 말은 인도 불교에서 성립되지 않는 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철저하게 중국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선불교가 유행을 하면서 원래는 선불교가 굉장히 쉬운 겁니다. 지금은 선불교가 자꾸 무슨 뭐 최상승 근기라는 등 이상한 얘기들을 자꾸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해능 스님이 까막눈이었다. 무식해도 깨달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굉장히 재밌는 설정입니다. 왜? 어떻게 보면 교조나 조사들이나 이렇게 큰 어른들은 성씨로 얘기하면 시조나 중시조에 해당하는 그런 대단한 분들은 다 무사드고, 그러니까 선생 없이 다 깨닫고, 그 다음에 뭐 한 번만 배우면 일문천호, 한 번 들으면 뭐 한 1000개를 알고, 뭐 아무리 안 돼도 하나를 들으면 10은 알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해령 스님은 까막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조가 까막눈이에요라고 말하는 집단이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바꿔 말하면 그렇게 우리는 쉽고 외연이 넓어. 모든 사람이 가능성이 있고 너네가 우리가 가르쳐주는 대로만 하면 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불교, 보편불교, 그 다음에 대중불교라는 걸 추구하는 게 선입니다. 되게 멋있습니다. 그리고 선불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나중에 제가 선불교만 가지고 박사 논문을 2개를 썼고 지금도 박사 논문을 또 선을 가지고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저 사굴산문의 범일국사라는 분이 있어요. 제가 그 박사 논문을 지금 작성하고 있는 분인데 박사 논문을 써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분 설 중에 아주 재밌는 설이 있습니다. 그게 진귀조사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진귀조사설. 야,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처음에 들어보면 진짜 같은 불교 안에 이런 설이 나올 수 있나? 이건 딱 봐도 너무 너 너무 갔다, 너무 갔어, 선 넘었다 라고 말하는 그게 진기조사설이거든요. 뭐냐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보리숲 밑에서 35세에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게 제대로 된 게 아니었대. 함량 미달이었대. 함량 미달이야.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었어. 그거 좀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진귀조사라는 조사를 만나서 조사에게 지도를 받아서 깨달음을 얻었대. 그래서 조사서는 교종과 달리 계통이 다르대. 선불교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도 배워야 되는 게 조사선이래. 야, 종교 중에서 진짜 이게 당나라 말에 저는 실제로 중국에서 유행했었던 일부 유행했었던 주장이라고 저는 봐요. 범일 스님이 만들어냈다는 생각은 안 해. 근데 중국에는 이와 관련된 전승문헌이 없어요. 근데 범일 스님이 유학 갔다 와서 그 얘기를 신라에서 한 게 우리 기록에 있어. 그래서 2가지로 패가 나뉘거든요. 범일 스님이 지어냈느냐, 안 그러면 당나라에 있는 건데 요게 이제 범일 스님이 듣고 와서 한 얘기냐, 이 2가지로 패가 나뉘는데 중국에는 있었을 겁니다. 중국에 진짜 특이한 설들 많이 있거든요. 중국에 가면 전에 제가 오대산 산서성 오대산에 갔는데 이 평창 오대산 말고 본점, 우리 본점, 제가 살고 있는데 본점, 문수보살 우리는 체인점이고 본점에 딱 갔더니 문수보살님 생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일빵 해드리고 왔습니다. 그냥 갔는데 생일이에요. 중국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중국 불교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관세음보살 생일도 있어. 그래서 카톡으로 선물 넣어드려야 돼. 오늘 생일이시네요. 이러면서 이렇게 문자 넣어야 돼. 근데 이제 조금 문제가 중국은 그런 외부 메신저들을 잘 안 받아 쓰기 때문에 그래 못 받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일이 안 지워져. 보냈는데 일이 안 지워. 설마 차단 걸어 놓진 않았겠지. 설마 나를 차단하진 않았을 거야. 중국 불교에 특이한 거 많거든요. 그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이유는 뭐냐면 중국이 땅이 넓고 문화 배경들이 다 다른 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특이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불교는 일반 교종하고는 층위가 달라요. 그래서 나중에 경전도 당신들 거의 경전을 만들어내죠. 그게 조사어록이라고 하는 겁니다. 속칭 말하는 전등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록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런 화두 같은 거, 이런 내용들을 만드는 거죠. 선어록, 그 다음에 선문답, 그 다음에 선행위, 이런 것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교회 별전이라고 해서 분리시켜버리죠. 근데 이 선불교가 색깔이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교종하고는 절을 만드는 방식도 달랐던 것 같아요. 지금 그 가람배치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원래 교종 사찰에서는 금당, 그러니까는 대웅전, 지금 현재 대웅전에 해당하는 데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는 거고, 그 업기는 부처님 집이기 때문에 이 절 전체에 스님들이 살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부처님 집에서는 법을 설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앞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안 맞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유가 뭐냐면 그거는 부처님 유고시에 제가 대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럼 부처님이 지금 안 계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불상을 뭐하러 만드냐, 이제 이런 논리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불국사 같은 데 가보시면 대웅전 뒤에 강당이 있어요. 무설전이라고 강당, 무설전이라고 강당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대웅전 뒤에서 따로 그 강당에서 스님들이 가르칠 수 있게 이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종이 되면 내 마음만 자각하면, 내 마음을 내가 환기해서 밝힐 수만 있다면 그러면 내가 곧 붓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조 단경에 보면 해능 스님을 부처님이라고 표현하는 부분도 나오고, 부처님이라고 봤기 때문에 경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어록이라고 하는 거고, 성인이 직접 찬술했거나 관여한 문건만 경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해능 스님을 부처님급으로 받는 것 같다 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곧 선종에서는 내가 부처님이고, 조사스님 우리 선생님이, 마음을 밝힌 우리 선생님이 곧 부처님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굳이 강당이 필요 없고 법당에서 부처님 앞에서 설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웅전이라든지 이런 표현 대신에 원래의 공식 명칭은 금당입니다. 금빛 사람이 사는 집이라 그래서 금당. 금빛 사람이 누군지는 아시겠죠? 부처님. 그래서 불보살님은 금색으로 저렇게 장엄하는 게 기본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당이라고 했는데, 선불교에서는 큰 스님이 직접 법을 설하는 것까지 법당에서 다 하다 보니까, 이 금당에서 하다 보니까 여기를 법당이라고 해서 양수 겹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모시고 지금 제가 지금 있는 이런 방식이 법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뒤에 부처님도 모셔져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말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룰이 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는 분리돼 있고 하나는 공간이 합쳐져 있고 그리고 스님들도 마음만 밝히면 부처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 안에 삽니다. 원래는 절 영역 밖으로 나가서 살았는데, 사찰 영역, 그건 부처님 땅이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잖아요. 경복궁의 왕과 직접 관련된 식솔들 아니면 허저분한 나인들 외에 살 수 있느냐? 없다. 영의정 집안도 못 살고, 그 다음에 왕실이라도 직계, 그 다음에 큰 나이가 어느 정도 큰 아들들은 살 수가 없다. 아니 맞잖아요. 그 사극 같은 데 보시면 다 마찬가지예요. 그것처럼 절이라고 하는 데가 사실은 부처님의 공간이기 때문에 스님들은 거기 못 살고 밖에 나가서 살았다. 마치 성장한 왕의 아들들이 밖에 사는 것처럼. 그리고 출퇴근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스님들이 이제 부처님을 법왕이라고 그러거든요. 법왕. 그래서 스님들을 부처님의 아들로 봐요. 사실은 그런 식으로 어떻게 집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문수보살 같은 경우를 출가했다라고 해서 문수살이 법왕자보살, 그러니까 부처님의 아들 이런 식으로도 봐요. 예전에는 스님들을 복전이라고도 불렀었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라고도 쓰고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아무튼 그렇다 치고 선종에서는 내 마음만 밝히면 내가 붓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붓다가 될 잠재자예요. 그러니까 왕궁에 그냥 살아도 되지. 나도 곧 지금 왕은 아닌데 될 수 있어. 그래서 선종 사찰에서는 선불장이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선불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부처를 뽑는 과거 시험장. 예전에 다나 천연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과거 시험 공부를 하러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한 절에서 묵게 됐대요. 이제 중국이 땅이 넓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과거 시험 같은 데 이렇게 보러 가면 산 넘고 물 건너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산 넘고 물 건너다 보면 거기 유숙할 데가 절밖에 없는 거죠. 민가가 있는 도시 쪽으로 갔으면 민가에서 살면 되는데, 산에서 뭐 걸리면 아니 그렇잖아요. 그냥 생각을 해봐도. 그래서 절에서 유숙하게 됐는데, 그 절의 스님이 이제 꼬드기들 하는 거죠. 딱 얘기를 하면서 어디 가냐 이랬더니, 그 과거 시험 보러 가는 사람 뻔하거든 이게. 그러니까 나 과거 시험 보러 가는데 이랬더니 과거 시험을 봐서 관리가 되는 선관장이라고 합니다. 관리를 뽑는 곳. 거기 말고 그거는 임기가 있고 임기 없고 완전히 끝나는 대박 뽑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냐? 이랬더니 그게 뭔데? 이랬더니 선불장, 부처님을 뽑는 곳이 있어.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선불교로 전향을 해서 수행을 해서 큰 스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불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공간들, 그러니까는 수행하는 공간이 다 부처님을 뽑는 도량이에요. 선불장.
그러다 보니까 스님들도 선종에서는 스님들도 절 안에 같이 삽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영역, 법당 영역이 있고 그 따로 스님들 사는 영역이 있어서 그런 거지 같은 범주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종은 절 밖에 살고 스님들이, 선종에서는 절 안에 살아. 그러면 대웅전에 사느냐? 아니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그런 식으로 그런 사찰로서 제일 대표적으로 잘 남아 있는 게 양주 회암사입니다. 거기 스님들 굉장히 많이 살았고, 스님들이 너무 많이 살다 보니까 교종 사찰은 전염병이 잘 안 돌아요. 교종 사찰에서는 전염병이 잘 안 돌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안 살잖아, 사람 안 살잖아. 출퇴근이잖아. 근데 선종 사찰에서는 전염병 얘기가 나옵니다. 왜? 계속 사람이 살게 되니까 많은 사람이 절 공간 안에, 한정된 공간 안에 계속 살게 되면 뭐 음식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 지저분한 배설도 생기게 되고, 이런 데서 수인성 전염병들이 돌게 되거든요. 그래서 회암사와 관련해서 그런 전염병 얘기들이 나와요. 그건 대중이 많이 살았다는 뜻입니다. 많이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종 사찰은 그렇게 함께 사는 게 원칙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러다 보면 가람배치 형식이 바뀌어요. 절 구조가 바뀐다고. 스님이 사는 공간하고 스님이 사는 절하고 스님이 안 사는 절하고 다르겠죠. 어디가 더 깔끔할 것 같아요? 스님 안 사는 절이 훨씬 깔끔합니다. 스님 사는 절은 아무래도 사람이 살다 보면 지저분한 거죠. 그러니까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사무실과 그 다음에 자기 집 생각하시면 되죠. 어디가 더 깔끔해요? 특별하지 않으면 사무실이 더 깔끔하죠. 거긴 주거 공간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식의 차이들이 있다더라. 그러면 지금 그런 절들을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 있느냐?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지금은 나중에 다 이렇게 섞여서 지금은 다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다 섞어놨죠. 조선 초에 이방원하고 세종이 다 섞어가지고 지금은 도깨비방망이 같은 걸로 한번 휘저어놔서 잘 차이를 못 느낍니다. 그런데 원래 잘 나갈 때는 그런 차이들이 있었다더라. 그리고 선불교는 자기 마음을 밝히는 거다 보니까 내 눈의 안경이에요. 그래서 미학적 판단이 가능하고, 이거 굉장히 멋있는 거예요. 미학, 내 눈의 안경. 제가 늘상 얘기하잖아요. 나는 눈이 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이뻐 보인다. 내 판단이, 내 판단. 내 판단.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까이 오지 말라고. 정체가 보인다. 정체가 드러난다. 멀리 있어야 돼. 멀리 있어야 돼. 그래서 철학적 판단은 교종. 철학적 판단은 뭐냐면 답이 있는 거. 그러니까 미학적 판단하고 철학적 판단의 차이가 뭐냐면 아파트와 문화재의 차이입니다. 아파트와 문화재의 차이. 아파트, 지금 뭐 아파트 값이 어쩌네 저쩌네 해도 금매로 내도 상한선, 하한선이라는 게 정해져 있죠. 아니, 눈에 뭐 딱 정해진 건 아니야. 근데 내가 10억짜리를 3억에 내놓는 놈은 없어. 10억짜리를 금매로 9억에는 내놓을 수 있겠지. 더 급하면 8억 5천에는 내놓을 수 있겠지. 하지만 5억, 2억 이렇게 내놓는 놈은 없죠. 아니, 맞잖아.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돌아가는 그래프가 있는 거죠. 아니, 맞잖아. 집 없어? 뭐 김병만이야? 정글의 법칙이야? 왜? 그래서 아파트는 그런 걸 철학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변동폭이 없고 답이 이렇게 계산을 하면 답이 어느 정도 딱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고, 문화재나 안 그러면 뭐 예술품 다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답이 0원부터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미술품 경매를 들어갔는데 그게 뭐 10배 이상 경쟁이 붙어가지고 10배 이상의 가격으로 낙찰됐어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 토픽에 나오잖아. 아파트를 내가 살려고 했더니 10배 이상, 10억짜리인데 내가 100억 주고 샀어요. 그걸 왜 사? 아니 맞잖아. 그 미쳤지. 그걸 왜 사? 이렇게 나오는 거고, 예술품이라든지 문화재 같은 경우는요, 그거는 그쪽에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관심이 있으면 그건 돈을 떠나는 가치예요. 그리고 관심이 없으면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미학적 가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실제로 저희 어렸을 때 새마을 운동하고 할 때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봤었는데,
그때 문화재 진짜 많이 버렸다니까요. 지금 생각해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은 그 상황들을 아실 거예요. 그때 눈 밝은 사람 그때 있었으면 진짜 많이 저거 했을 거예요. 문화재 진짜 싹쓸이 할 수 있는 시절이었었어. 그 새마을 운동이. 녹그릇을 양은하고 바꾸고, 그 다음에 뭐 고서나 이런 거는 그 손가락에 껴먹는 꽃갈콘보다 훨씬 거지 같은 그 노란 과자, 그거 그냥 쩐내 나는 기름 맛밖에 안 나는 거, 그거 요거 한 바가지를 그런 거 이만큼 갖다 주고 받아왔어. 좋다고 그거 이게 손가락에 껴서 먹다 보면 손가락에 기름이 쭉쭉쭉 묻어. 아니 그런 거였었어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고등학생 때 고등학생 때 정도에 청계천에 가면, 지금 청계천 저거 다 풀었지만 예전에 복개했었잖아요. 거기 고서점들이, 이렇게 중고서점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저는 서울 쪽에 있었으니까. 근데 가면 고서를 진짜 이만큼씩 쌓아놓고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의자 대용으로 써요. 그래서 아저씨 이거 얼마예요? 그러면 권당 1,000원에 가가 이렇게 말만 잘하면 몇 개 사면 하나 더 줄 정도로. 진짜요. 진짜. 지금 그런 거 물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비 맞고 뭐 이렇게 대충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미학적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한테는 엄청난 거고,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아무 쓸모 없는 거고, 우리도 문화적으로 어느 정도 나라가 안정이 되고 난 뒤에 그런 가치들에 대해서 재인식하게 된 거지, 전에는 사실 별로 대단하게 안 봤죠. 그래서 선불교라고 하는 거는 진운의 안경 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진운의 안경이다 보니까 이제 단점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이 미학적 판단의 단점이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해줘도 되는가 모르겠다. 최대 단점이 너무 주관적 판단을 하기 때문에 내로남불이 될 수 있어. 내로남불이 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렇게. 그래서 조금만 판단을 잘못하면 객관적 잣대가 없기 때문에 이 한계로부터 자꾸 선을 넘게 돼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미학적 판단도 하고 철학적 판단도 하고, 인간은 두 가지 잣대를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한번 보면 되게 재밌지. 어떤 때는 심리적 저항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 예전에 그 롯데마트인가, 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뭐 통큰 치킨인가 뭐 반값 치킨인가 뭐 내놨다가, 그때 그게 인기를 있었지만 소상공인을 침해한다, 대기업이 소상공인을 침해한다 이래가지고 그게 얼마 있다가 없어졌죠. 근데 이번에는 지금 신세계 이마트인가 거기서 지금 뭐 6,000원 7,000원짜리 치킨을 했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잘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완전히 바뀌었죠. 그때는 욕먹고 막 내렸는데 지금은 바뀌었죠. 아니 비슷한 행동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되고 그때는 안 됐던 거야. 이유는 뭐냐면, 그때만 하더라도 코로나 전이어서 배달료도 별로 없었고 치킨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소상공인의 상권의 침해라고 봤었고, 지금은 배달료도 올라가지고 치킨 같은 거 하나 사 먹으려면 막 2만 원 막 이렇게 줘야 되니까, 이게 지금 뭐 올라도 너무 올랐다 이렇게 약간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하니까, 아 저놈의 새끼들 시원하다. 아니 지금은 분위기가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 맞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뭐냐면 사실 미학적 판단이에요. 똑같은 반값 치킨을 했는데 그건 철학적 판단이에요. 대중의 반응이 다르죠. 이게 미학적 판단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게 로맨스가 될 수 있고, 지금 신세계 입장에서는 로맨스가 된 거고, 그때 롯데마트 입장에서는 그거는 불륜이 된 거예요. 생각해보면 롯데마트 입장에서는 야, 왜 내가 할 때는 이랬어? 또 가능한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두 종류의 층위가 있고, 그러니까 철학적 층위가 있고 미학적 층위가 있고, 그 중에서 문화가 발달하고 선진국화될수록 미학적 비율이 훨씬 더 커집니다. 그래서 취미 판단, 자기 개발, 그다음에 자기 만족, 자기 성취 이런 쪽으로 가는 게, 그래서 제가 선불교야말로 지금 현 시대 4차 산업 시대에 가장 맞는 수행 문화가 선불교다라고 말하는데, 나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다른 분들은 되게 어려운 얘기를 해요. 계속 당나라 송나라 얘기만 더럽게 해서 하니까 난 그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사실. 이유는 뭐냐면,
송나라가 우리나라 고려시대 얘기예요. 당나라가 우리나라 통일신라 시대 얘기고, 우리나라 통일신라 시대 얘기하고 고려시대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봐. 사람들이 듣겠나? 조선시대 얘기해도 아이고 저 꼰대 이렇게 나올 건데,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 뭐 아재 개그 이러는데, 아재 개그보다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할배 개그, 할배 개그보다 조금 더 올라가면 외정시대 개그. 근데 누가 당나라 개그를 하고 있는 거야. 야, 이게 꼰대가 아니라 이거 화석이라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시대에 맞는 걸로 이걸 리뉴얼을 해줘야지. 그래서 그 정신만 남기고, 아 이런 거만 있다더라. 사실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의 틀에 갇혀버리면 그건 죽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선불교주의자로서 좀 안타깝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아무튼 선과 교종은, 선종과 교종은 차이가 있다. 차이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하나는 주관중심주의, 하나는 약간의 객관화 라고 하는 게 존재하고, 그래서 교종 같은 경우는 위험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주식, 아파트, 금 이런 거는 이런 게 교종입니다. 그럼 선종은 뭐냐? 코인입니다. 이게 뜬금없이 갑자기 이렇게 올랐다가 뜬금없이 떨어져. 이게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은 거의 야바우급이죠.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쪽으로 하는 분들을 제가 거의 못 봤고,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만약에 코인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젊은 겁니다. 그냥 좀 잃었더라도 아, 나는 젊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보톡스 한번 맞았다 생각하고 그냥 가세요. 그런데 금이나 달러나 뭐 이런 거 투자하는 거는 좀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물론 주식은 그거보다 변동폭이 크지. 그렇지만 그런 게 일종의 교종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거기에는 아 이래서 값이 떨어졌을 거야. 누가 그러던데 카카오뱅크 뭐 이런 게 값이 떨어졌는데 왜 떨어지느냐 이랬더니, 아니 그냥 사용이 좀 편한 것 뿐이지 하는 짓이 일반은행이랑 똑같은데, 그럼 일반은행 주가 정도가 나오는 게 맞지 왜 꼭 그 뭐야 그게 더 주가가 더 높아야 되느냐 라고 말하더라고. 그 말 듣고 보면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주식이라고 하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은 약간 교종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고, 좀 안정성 있는 거. 그 다음에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인과관계를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죠. 아 이건 이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반도체 겨울이 온대요. 뭐 이러니까 삼성전자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뭐 삼성전자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반도체 기업들이 다 떨어진대요. 우리가 들으면 아 그렇구나. 우리가 선제적으로 알 수 있으면 대박. 근데 선제적이긴 아니더라도 얘기를 들어보면 아 그래서 그런가 봐. 납득이 되잖아요. 납득이. 그죠? 코인은 없어. 그냥 뜬금없이 올라가. 그리고 인과율을 초월해 있다니까? 그게 미학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이 사람 좋은데 이유 없고 사람이 사람 싫은데 이유 없다. 돈 잘 주고 잘 사줘도 싫은 놈은 싫은 거고, 나한테 돈을 뜯어가도 좋은 놈은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식 생각해봐요. 열심히 뜯어가도 이쁘잖아. 안 이뻐요? 입양인가? 아 이런 거 잘못, 요즘은 잘못 말하면 또 훅 가는데. 그래서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사회가 발전하고 선진화될수록 미학적 판단이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일본이나 우리나라가 제조업을 원래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자, 전기 뭐 이런 거 잘 만들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더 이상 선진국들을 따라가기 어려운 부분이 디자인. 디자인. 그래서 그런 디자인이 점점 무게 비중이 커지거든요. 삼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디자인을 요즘은 잘하죠. 나름. LG도 백색가전 예전에 그 진짜 촌스럽게 냉장고를 우리가 다 관짝같이 만들었었잖아. 하얀색 관짝.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은 꽃그림도 넣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하잖아요. 천편일률적으로 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디자인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선진국화 될수록 더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자인 값이 오히려 제품 값보다 더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명품이에요. 그게 명품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미학적 가치라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은 선불교의 시대예요. 원래는 선불교의 시대예요. 그리고 선불교가 유행할 때 실제로 당나라가 엄청나게 잘 나가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경제력이 됐을 때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언제나 하거든. 여러분이 젊으셨을 때는 이 나라가 좀 경제력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에 치여서 이렇게 자신을 드러낸다거나 개발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약했어요. 근데 여러분 자녀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죠. 저게 과연 내가 낫나 싶을 정도로 좀 다른 행동들을 하는데, 그게 경제력이 풀린 시절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고방식이 좀 다른 겁니다. 그거는 걔네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걔네는 걔네 상황에 맞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생각 시대에 맞는 생각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단 두 분 다 문제는 없는데 시대가 바뀌었고 그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더 피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젊은 분들하고 싸우면 잘못하면 집니다. 그래서 그까지 말씀을 드리고, 섬종과 교종에 대한 차이,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사찰 건축에 대한 것들도 사실은 좀 많이 다르다더라 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